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인생은 자존감을 무너뜨렸다가 일으키기를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살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일도 생기고 큰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자존감은 노력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고 해요. 자존감이 유동적이라니 참 다행이지요.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말과 행복해진다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걸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윤홍균 선생님의 자존감 수업입니다. 윤홍균 선생님은 자존감 전문가이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는 부모의 낮은 자존감에 영향을 받아서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생각은 오해일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잘못된 칭찬은 오히려 공허감을 키운다는 말이라던가 자존감이 과잉되면 나르시스트가 된다는 말들도 일반화의 오류라는 걸 알려줍니다. 저자인 윤홍균 선생님조차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방황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식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꾸어야 하는지 감사하게도 선생님의 경험담을 하나씩 들려주시면서 독자와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가는 자존감 수업,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볼게요. 자존감 수업, 윤홍균 지음, 심플 라이프. 윤홍균. 할머니부터 사촌까지 10명이 훌쩍 넘는 대가족 사이에서 나고 자랐다. 그래서인지 어려서부터 유난히 눈치가 빨랐고 타인의 말과 행동, 감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 북적거려서 싫기만 했던 환경이 정신과 의사에게 꼭 필요한 소양인 행동심리와 패턴을 해석하는 자원이 된 셈이다. 운명이라 믿고 감사한다.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 학교가 싫을 때마다 숨어들던 도서관에서 책을 파기 시작하면서 난생 처음 꿈이 생겼다.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러던 어느 날 심리와 과학이 절묘하게 결합된 글을 읽고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글쓴이가 정신과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 글 쓰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고민과 질문에 사이다처럼 시원한 답을 주고 싶어 이 책을 펴냈다. 프롤로그. 문제는 자존감이다.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중년 의사가 되었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 내 강연을 들은 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편지를 보내오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시간이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존중한다. 부모님은 나를 신뢰하고 하나뿐인 형은 늘 나를 지지한다. 총체적으로 무척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유약한 아이였다. 몸은 약했고 마음도 여렸다. 편두선이 자주 부어 결석이 잦았고 걸핏하면 눈물을 보이는 울보였다. 여느 사내 아이들과 달리 장난꾸러기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야무지지도 않았다. 머리는 평범했고 손재주도 없었다. 자신감도 없고 끈기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날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그땐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었다. 웬만하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고 양보가 몸에 밴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타인을 배려하거나 돕고 싶어서 베푼 친절이 아니었다. 내가 하면 망칠 것만 같아서 나를 믿지 못해서 늘 남에게 기회를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고민을 정리해보니 내가 행복해진 과정은 곧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을 때는 자존감이 가장 저하되어 있을 때였다. 나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 의과대학을 다닐 때 유급을 당한 적이 있다. 물론 낙방이 처음은 아니었다. 과학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적도 있고 대학 입시에도 심지어 재수학원 입시에도 떨어졌다. 의과대학 낙제는 그 중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인생의 경로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가 밀려왔다. 그때 나는 매일 술을 마셨고 담배와 게임에 빠져 지냈다.
후배들과 함께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니 암담했고 스스로에게 창피해서 가족들도 피해 다녔다. 아침이 되면 친구들은 학교로 가고 나는 PC방으로 출근했다. 그곳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면 몰래 귀가했다. 당구장에서 밤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포장마차를 전전하다가 동이 틀 무렵 고양이처럼 들어오길 반복했다. 그 밖에도 수차례 방황과 절망을 거듭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어찌 보면 내 인생은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일으키기를 반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보다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며 뒤처지는 기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중독에 빠져 희망을 놓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돌아보면 자존감을 제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그렇게 힘겹게 지냈나 싶고, 자존감이 건강해진 지금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것 같다. 자존감은 행복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자존감의 결과가 곧 행복이기도 했다.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말과 행복해진다는 말은 같은 의미였다. 그래서였을까?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길은 다소 힘들고 불편했지만 기꺼이 견딜 수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많은 이론과 기술을 터득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 자신에게 접목해왔다. 과거엔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아 암울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일이 꽤 쓸만한 자원이 된 셈이다. 그 모든 과정을 책을 통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체험한 이야기, 습득한 정보를 남들에게 전하기란 쉽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성장담이나 은밀한 사적 세계를 고백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몇 번씩 속 얘기를 썼다 지웠다 반복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 책을 끝까지 써보자고 맘먹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나의 자존감이 언젠간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유지하는 일은 수영과 비슷하다.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중력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긴다. 나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일도 생길 것이고, 큰 실수도 할 것이고,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지칠 것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순간들을 극복할지 구체적인 매뉴얼로 정리해두고 싶었다. 둘째, 나의 가족과 지인들이 인생의 한두 번은 반드시 자존감 위기를 겪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딸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다. 하지만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등을 핑계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떠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생겼다. 그래서 이 책은 딸들에게 들려주는 자존감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이들도 아마 좋아할 것이다. 말로 하면 잔소리로밖에 안 들릴 테니까. 셋째, 어차피 한 번은 정신과 의사로서 하고 싶던 얘기이기 때문이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약간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잠깐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내가 꺼내놓은 귀한 정보를 누군가 몰래 베껴 올릴 때면 깊은 분노가 일었다. 하지만 곧 지식에는 어떤 경계도 없으며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익한 정보는 널리 공유할 때 그 의미나 효과가 훨씬 커진다고 믿는다. 내가 그랬듯 독자분들도 이 책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접목하고 창작해내며 자존감을 다시 고추 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윤홍균.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의 차이. 자신감은 나의 능력과 과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이다.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난이도를 낮게 보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간다. 반면 능력은 적절하게 평가했는데 과업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자신감이 떨어진다.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과업들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비합리적인 평가 탓에 자신감이 과해진 마음 상태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을 뜻한다.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답, 즉 생각의 개념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은 주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을 의미한다. 비난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겨 일정 선 밑으로 감정이 추락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고 표현한다. 자존심을 세웠다는 의미는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는 뜻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편견. 개념의 혼란과 함께 자존감에 대한 오해도 상당하다. 자존감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는 무엇일까? 자존감은 부모에게서 온다? 정보 과잉에서 비롯한 오해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어릴 적에 받은 대우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순전히 부모의 영향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아 자존감이 낮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집착했다간 자존감 회복은커녕 가족 사이에 불화만 커진다. 뒤늦게 부모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자존감은 셀프로도 회복할 수 있다. 칭찬이 부족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다. 이 말을 칭찬은 무조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잘못된 칭찬은 공허함만 키운다. 칭찬에 대한 환상과 갈망 또한 자괴감을 자극한다. 자존감만 회복되면 행복해진다?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성의 영역이다.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해서 기분이 방방 뜨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회복되면 좀 더 담대해진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평일에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도 주말까지 망쳐버리지는 않을 수 있다. 월요일 아침은 피하고 싶을지언정 그게 걱정되어서 일요일 저녁까지 날려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나르시시스트가 된다? 자존감 회복의 목표는 흔히 말하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거나 자뻑남, 자뻑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들처럼 지나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자기애성 인격 장애인,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른다. 이들은 겉으로는 거만한 척하지만 사실은 창피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못난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함께 갖출 수 있다. 자존감은 정말 회복 가능한가? 자존감은 자신을 어떤 높이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느낌이다. 이 느낌은 생각이며 판단이지만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유동적이고 시시때때로 변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떨어진 자존감은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쉽게 되찾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번번이 낙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노력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자전거를 타는 과정과 비슷하다. 자존감은 자전거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우리는 자존감에 올라타 중심을 잡고 핸들을 조종하며 바퀴를 굴리는 과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자전거는 혼자 타지만 타는 법을 혼자 터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운동신경이 남다르고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옆에서 돕는 사람 없이는 배우기 쉽지 않다. 누군가 옆에서 코치를 하거나 잡아줘야 한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우리는 분명 한두 번 이상 넘어질 것이다. 자전거를 배운 지 30년이 넘은 사람도 가끔 넘어지고 깨지는 이치다. 하지만 자전거를 일으켜 다시 올라탈 줄 알며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전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주 타고 싶고 애용하며 즐기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갖기. 내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보면 된다. 정말 부모님의 갈등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인지, 성격은 어떻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찬찬히 탐색해 봐야 한다. 방법은 쉽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신의 장단점을 적어보면 된다. 특히 대체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지, 어떤 점을 믿지 못하는지 마음속에서 꺼내 바라보자.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적어보는 것만이라도 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하나도 없다면 남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을 적으면 된다. 그것이 설령 타인의 오해이거나 드러난 겉모습에 불과할지라도 누군가 말해준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자. 이런 행위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집이 어딘지, 무엇을 했는지 사소한 관심이 번져 존경과 사랑이 싹 튼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나를 아는 만큼 사랑 능력도 커진다. 나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자.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면 평소 자신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난당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해왔다. 우리의 자아는 억울함과 슬픔에 빠져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로를 해주어야 한다. 혹자는 그러면 너무 자기 안위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지 모른다. 답은 아니오다. 그동안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굴었거나 억압해왔다면 더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된 사회 탓이고 잘못된 교육 탓이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에게 관대해져야 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자기 안위에 빠져도 괜찮아 라고 말해줘야 한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도 괜찮다. 그 덕에 더 노력할 수 있었고 때론 무기력에 빠져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저 괜찮아,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지금 당장 그게 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 우린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니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워 라는 전제가 있다. 이 느낌은 사랑을 유지하는 중요한 보호막이 된다. 반면 자신의 매력과 가치를 잊은 사람들에겐 사랑이 어렵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에 확신이 없으면 상대를 의심하게 된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사랑받음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서 온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욕구이고 누구나 그걸 알다 보니 집착으로 흐르기 쉽다. 다시 말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을 못 받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데는 현대인에게 이런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 아닐까. 특히 부모가 체면을 중시하는 경우 남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끝장이야 라는 생각이 아이에게 심어진다. 사랑에 대한 집착이 미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는 셈이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못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 뇌는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떠올린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래에게 따돌림 당하는 경험,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서도 험담의 대상이 되고 외로움에 빠지는 상상을 한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노력한다. 늘 밝은 웃음을 짓고 남들이 관심 갖고 좋아할 만한 외모와 행동을 취하는 데 익숙해진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련은 온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도 모두가 그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개팅 상대에게 퇴짜 맞기도 하고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한다. 모든 이에게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누구나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 문제는 늘 생기게 마련이다. 사랑받고 싶지만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고 칭찬받고 싶지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에 아름다움만 존재할 수는 없다. 누구나 내면에 문제가 있다. 남들이 알면 놀랄 욕망도 있고 욕심도 질투와 시기도 숨어 있다. 자신감이 결여돼 있기도 하고
기대고 싶은 의존 욕구도 있다. 다만 감추고 있을 뿐이다. 그런 수많은 것들을 뭉뚱그려 이드라고 부른다. 모든 사람들에겐 자아가 있고 그것을 통제하는 선량한 나, 즉 초자아가 있다.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초자아라면 그 반대편에는 이드가 숨쉬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사랑받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드가 있다. 그러니 자신한테 이드가 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나쁜 학생이 아닌 것처럼. 자존감이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평가가 아닌 과정에 몰입하라. 우리는 여러 사회에 동시에 속해 있다. 직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가정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가정에 몰두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 십상이다. 배우자에게 잘 인정받으려 하다가 부모님과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모든 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기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은 과정에 있다. 과정에 몰입하면 된다. 평가는 나중의 일이고 과정은 현재의 일이다. 과정에 집중한다는 건 결국 오늘 할 일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다. 가령 취업을 하고 싶다면 취업을 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면 평가는 수능 시험 당일이고 과정은 오늘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다. 오늘 공부할 언어 영역이나 수리 영역에만 집중하는 건 말이다.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현재의 영역도 아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상처가 적다. 비록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은 훌륭했다는 만족감이 남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이다. 그러기 위해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 직장 만족도, 직업 만족도, 자기 만족도를 구분하라. 많은 직업들이 직장에서의 상황 때문에 자존감에 영향을 받는다. 이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직장은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직장은 힘든 곳이다. 그래서 월급을 준다. 그것도 날짜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준다. 안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이 그렇게 달콤한 곳이고 가치 있는 곳이라면 우리에게 돈을 줄 리 없다. 미안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돈을 쥐어준다. 물론 행복을 안겨줄 때도 있다.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동료도 직장에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시적이라 궁극적인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내담자 중에는 직장 생활에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짐작컨대 힘든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 최면도 작용한 것 같다. 이들이 갖는 환상은 직장은 꿈을 이뤄주는 곳, 멋진 커리어 우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인간 드라마가 있는 곳이다. 단언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부디 직장에서 자존감을 시험하지 말 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직장과 직업, 꿈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했으면 한다. 나처럼 직업에는 만족하지만 근무하는 직장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직업은 별로지만 지금 일하는 직장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직장과 인생은 분리해야 한다. 우리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이 우리 삶의 전체가 아니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재 자신의 인생까지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타인의 자존심을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직장은 직장이다. 우리는 직장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가끔은 직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완전히 비워야 할 때도 있다. 직장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가는 곳이다. 월급은 우리의 신체가 직장 안에 있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근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업무 강도가 세면 셀수록,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뺏긴다. 방법은 하나다. 직장 문을 나서는 순간 직장에 관한 생각의 스위치를 꺼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직장인의 입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타박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습을 해야 한다. 퇴근 후 전화를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정상이다. 받아주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 고민해야 한다면 그 고민조차 근무 시간에 해야 한다. 그 고민까지가 월급에 포함된다. 결정 장애에 빠진 사람들. 나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다. 어느 학교 의대가 좋아요? 삼촌이 그러는데 의대는 서울대보다 연세대가 좋다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이 학생은 연세대 의대에 갈 것인가, 서울대 의대에 갈 것인가 밤새도록 고민한다. 하지만 지금 이 학생은 그걸 결정할 때가 아니다. 오늘 공부를 할지, 어디까지 공부할지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정에 대한 고민은 현재 자신의 범위 안에서만 고민해야 한다.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알고 있다. 어떤 문제를 아무리 고민해봐야 정답은 없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정하기까지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지 않는다. 결정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은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는 힘이다. 그들은 타인이 무심코 내뱉는 말,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말, 질투에 섞인 비아냥 등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마음에 줏대가 있고 단단한 자기 기준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봐도 크게 이상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함부로 뭐라 할 수 없는 결정을 한다. 심리학 책을 아무리 읽어도 자존감이 그대로인 이유. 자존감 회복은 몸짱 되기와 비슷하다. 심리학 책만 읽은 사람은 몸짱 트레이닝 교본만 읽은 것과 같다. 트레이닝 교본은 몸이 망가진 이유를 알려주고 근육 만드는 방법도 알려준다. 하지만 실천이 없는 이론은 지식에 불과하다. 몸짱이 되려면 직접 땀을 흘리고 근육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자존감도 그렇다. 심리학 책만 읽어서는 내가 헬스 책 엄청 읽었는데 살이 안 빠져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심리학을 독학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유난히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큰 사람이 많다는데 놀란다. 그들은 놀랍도록 유사하게 자신이 가진 문제의 원인을 부모에게서 찾는다. 자기 문제점을 합리화하고 가정 환경 문제로 국한하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너무도 쉽게 과거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과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모라고 믿는다. 그러곤 미래까지 변함없을 거라고 쉽게 단정짓는다. 참으로 안타깝다. 아픈 과거를 안고 살기란 쉽지 않다. 뜨거운 불덩이 하나를 품 안에 넣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자존감이 건강할 때 그 불덩이는 안전한 히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존감이 떨어질 때 이 불덩이는 나를 활활 태워버리는 위험한 무기로 돌변한다. 상처는 한 편의 공포영화를 보고 나온 것과 비슷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귀신과 좀비가 튀어나와 두려움에 질려 움츠러들고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 밖으로 나오면 좀 전의 공포는 현실과 무관하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한다. 그 상처는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뇌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보다 외부에서 정보를 주는 쪽이 효과적이다. 뇌 속 깊은 곳, 감정과 기억의 중추가 느낄 수 있도록 소리를 들려줘야 한다.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괜찮아. 나는 지금 안전해. 라고 소리내어 알려주자.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을 바란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자신을 사랑해줘야 한다고 여긴다.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배웠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준다고 배웠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바란다. 이게 나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고 한다. 남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원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기는커녕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 자신을 미워한다. 앞으로 자신에게 해줘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다. 이유나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자신을 향한 맹목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이다. 그저 오늘부터 지금의 나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된다. 앞으로도 계속 나의 성격과 행동, 사소한 버릇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기로 한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사랑을 믿지 못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 믿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못 믿는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힘 자체를 믿지 못한다. 사랑 자체를 나쁜 것으로 인식한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쌓인 오해 때문일 것이다. 우리에겐 사랑을 핑계로 받은 상처가 적지 않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맞기도 했고, 사랑하니까 하는 충고라며 비난도 당했다. 그래서 헷갈린다. 매를 사랑이라고, 미움, 증오, 비난까지도 다 사랑이라고 오해해버렸다. 사랑은 누명을 썼다. 실제 사랑은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다. 사랑받고, 아낌받고, 소중하게 다루어진 아이들의 자아가 건강하다. 나르시시스트는 애정 결핍의 산물이다. 과잉 보호는 우리 애는 약해라는 무시의 결과다. 무조건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스럽게 성장한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 앞에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다. 사랑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없다. 성격이 소심하거나 자존감이 낮다는 이유로 사랑을 거부해선 안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면 된다. 성형외과 광고판에서는 성형수술 전과 후 사진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 광고들을 보면서 전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 많은 광고들이 그런 식이다. 과거는 어땠고 미래는 어떨지 보여준다.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는 빠져있기 일수다. 성형수술 장면을 광고로 제작하는 바보는 없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은 다큐멘터리에나 나올 장면이다. 변화를 원하는 건 현재가 괴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고는 현재를 건너뛴다. 과거와 미래에 집중하게 한다. 하지만 현재 없이 미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성형수술은 피가 튀고 엄청나게 아픈 과정이다. 그게 현실이다. 마음의 변화를 겪고 싶다면 자기 마음을 수술해야 한다. 여기에도 약간의 고통과 인내가 따른다. 그래서 늘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를 외면한다. 만일 오늘 밤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자. 자는 동안 당신의 자존감이 완벽해졌다고 말이다. 자신을 적절하게 사랑하고 자신감 있고 자기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아침이 밝았을 때 당신은 어제까지와 달리 어떻게 행동할까? 이 질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답했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웃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고통이었거든요. 만약 자존감이 좋아진다면 세수를 하면서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을 거고 샤워하면서 콧노래도 흥얼거릴 것 같아요. 아침을 먹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야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속이 부대끼고 잠도 깊게 못 잔 채 눈을 떴어요. 밥 생각도 없고 죽고 싶은 기분으로 회사에 갔죠. 만약 자존감이 회복된다면 아침에 선식을 먹거나 간단하게 샐러드라도 챙겨 먹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행동을 먼저 하면 된다. 뇌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 당신의 행동을 따라간다.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진다. 익숙해진다. 뇌를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행동. 걸어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을 믿는 사람처럼 걸어라. 허리는 펴질 것이고 어깨는 적당히 힘이 빠질 것이다. 여유 있는 사람처럼 타인의 비난에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의 걸음걸이처럼 발을 내디뎌라. 표정을 지어라. 나를 사랑하는 듯이.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을까 떠올리고 그대로 하자. 평범한 기분이라면 당신은 미소 짓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웃으라고 하지는 않겠다. 살다 보면 애인과 이별하는 날도 있고 가족이 아픈 날도 있다. 그런 날이라 해도 거울 속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하라. 그 표정을 지어라. 혼잣말을 하라. 힘든 일을 겪을 때 자존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 혼잣말을 하자. 괜찮아, 누구나 이런 일은 겪어 하고 일반화하거나 나니까 이 정도로 막았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정말 큰 사고를 쳤을 거야.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뇌에 들려줘라. 뇌는 그런 말을 좋아한다. 뇌가 좋아하는 말을 자주 들려주자.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은 윤홍균 선생님의 자존감 수업 읽어보았어요.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지요. 그러니 마음을 잘 다독여서 상처 입지 않고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